김민하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사위키 오늘 첫 번째 항목은요. 전면에 나선 이해찬인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활약이 요즘에 아주 눈부시죠. 축구 선수로 따지면 최전방 스트라이커인데 오늘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짚어보시죠. 네, 뭐라고 했습니까? 내년이 건국 100주년인데 새로운 시대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면서 5가지 과제를 제시했는데 앞서서 얘기한 바도 있으니까 2가지를 소개를 드리면은요. 이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라는 거 하고요. 민생 부문 대표, 당내 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생 연석회의를 만들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겠다. 뭐 이런 내용 등등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올해 정기국회는 민생 안정과 사회개혁의 장이 돼야 된다면서 여야 협치를 위한 5당 대표 회담까지 제안했습니다. 야당들의 반응은요? 보수 야당들은 일단 소득주도 성장 등 이 경제 정책과 북핵 문제 교착 상태를 이제 그 기점으로 해서 뭐 전선을 뚜렷하게 나누는 그런 모양새였고요.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의 경우에는 뭐 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이 5당 대표 회동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소극적 태도 이걸 좀 여당이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해찬 대표의 연설은 이 연설의 스케일이 매우 커요. 대통령 무슨 시정연설 같은 정도로. 거의 그렇습니다. 예. 그런 느낌인데 이게 뭔가 이제 이해찬 대표가 정부 여당의 어떤 중심을 자임하는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이제 일련의 이제 그 맥락들이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당정청 전원회의라는 게 열렸죠. 이게 이제 좀 흔히 보기 힘든 이런 네. 이제 커다란 회의였는데 그렇죠. 대통령, 총리, 장관, 청와대 참모, 당대표, 국회의원들까지 다 모인 이런 자리였죠. 수백 명이 총집합했죠. 그렇죠.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가 당정청은 하나고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뜻을 모은 내용들이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구현된 이런 모양새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부동산 정책에도 지금 전면에 나서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세제 등의 어떤 대책들도 강구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난달 30일에도 고위 당정협의에서 이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종부세 강화를 강력하게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제 일련의 발언들을 쭉 보니까 뭔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전환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환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참여정부 때 이제 종부세 트라우마라는 거하고 또 부동산 경기 활성화 이것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을 한 게 아니었느냐라는 게 중론인데요. 네. 그래서 좀 종부세를 과하게는 올리지 않고 또 민간 임대사업자 활성화 유도를 통해서 좀 주택 수요를 맞춰보자라는 게 지금까지의 방향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해찬 대표의 최근 발언들을 이 방향은 이제 거스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발언까지 겹쳐서 뭔가 방향 전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이걸 거죠. 방향 전환이라고 보는 분도 있지만 그냥 엇박자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아직 결론 못 내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간 국토부 입장이 또 공급은 현재 충분하다라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렇고요. 또 이 기획재정부가 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이 발언이 나온 이후에 좀 신중하게 이거는 검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 겹쳐서 이게 좀 엇박자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공급 확대를 위해서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 추가 해제까지 검토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건 또 서울시와 협의해야 되는 문제인데 서울시가 좀 난감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세부 내용에서는 좀 차이가 보이더라도 이런 차이를 앞으로 좀 주무부처들이 수습을 해가면서 결국은 공급 확대로 좀 모아나가는 그런 그림이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직 더 지켜봐야 됩니다. 결론을 내야죠. 그렇죠. 다음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신문 낙하산 백서인데요. 바른미래당이 오늘 공공기관 인사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신문 낙하산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얘기인데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340개 공공기관에서 1,651명의 임원이 새롭게 임명이 됐는데 이 가운데 365명이 캠코더 인사이다라는 얘기였어요. 캠코더가 무슨 뜻이에요? 캠은 이제 대선 캠프를 얘기하고요. 코는 코드 인사, 더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렇게 해서 만든 조어가 캠코더인데요. 아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그러면 매일 한 명씩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된 꼴이다라면서 이거 뭐 박근혜 정권과 똑같은 행태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수장 자리는 지금 국회의원 낙선자 재취업 창구로 전락한 상황이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낙선자들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죠?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이 있고요.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성주 국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런 이제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캠코더 인사가 많이 있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국회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들이다라는 게 이 백서의 내용인데요. 이 정부 들어서 새로 임명된 이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88명 중에 60명이 낙하산 인사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기관들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이제 금융기관들이라는 거고요. 예. 또 아울러서 국책연구기관의 낙하산 문제가 같이 또 심각하다 이런 지적인데 결국 이렇게 금융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것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고 또 관치금융을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바른미래당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기준으로 인사를 해야 이런 논란이 없을 텐데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적임자라면 현 정권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뭐 낙하산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장의 경우에는 또 정권과 철학을 좀 어느 정도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일 텐데요. 예. 문제는 적임자가 아닌데도 이런 자리를 맡고 있는 경우겠죠. 바른미래당은 참여정부 당시에 조용순 청와대 경호본부장이 현재 한국수출입은행 감사를 맡은 사례, 그리고 또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전시당의 유세지원본부에서 공동단장을 맡았던 곽성열 이사가 지금 한국조폐공사 비상임 이사를 맡은 사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무슨 대안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공공기관의 낙하산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를 했으니까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이니만큼 또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면서 좀 존재감을 피력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매 정권 낙하산 안 보낸 정권 없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권도 그 점에서는 절대 피해갈 수 없어요. 맞습니다. 이번만큼은 좀 뭔가 바뀌어야죠. 그렇습니다. 이런 비판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자체가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소모적이라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좀 제대로 방지 장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항목은요. 잿더미로 변한 박물관인데요. 브라질. 그렇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현지 시각 2일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죠. 이게 이제 정치적 논란까지 비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먼저 엄청난 유물들이 소실됐다면서요. 미시에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200년에 걸친 연구와 자료를 잃었다 이렇게 쓸 정도인데요. 아하. 정확한 피해 규모가 집계된 건 아니지만 지금 2천만 점의 이제 소장 유물 상당 부분이 다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시민들은 정부의 예산 삭감과 관리 부실이 원인이 된 이게 정치적 문제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배정된 예산이 2013년도에 따지면 13만 달러 정도였는데 지난해 약 8만 4천 달러로 줄어드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이 브라질 정부가 월드컵 경기장을 지을 돈의 4분의 1만 여기에 썼어도 박물관이 더 안전할 수 있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현재 브라질은 10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너도 나도 박물관 공약을 내세울 거다 이런 거네요. 지금 이제 후보들이 이걸 가지고 말의 어떤 성찬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정작 또 후보들 중에 국립박물관 관련 공약을 지금 낸 후보는 노동자당 소속의 룰라 전 대통령 측하고 지속가능 네트워크 소속의 마리나 실바 전 장관 이 두 사람뿐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런 상황이 브라질에서도 문제겠지만 또 남의 일이 아니다. 이걸 좀 타산지석 삼아야 된다. 이런 지적에도 우리가 귀를 좀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국립박물관, 도립박물관 등은 잘 관리되고 있냐, 여부 차제에 좀 잘 점검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얘기 나오는 걸 보면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에는 산소 유입을 바로 막아서 불을 이제 막는 하론가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장비들을 갖추고 있다 이런 점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이 다른 이제 이 도서관들의 경우에도 청정 소화가스 설비 이런 거를 갖춰서 이제 매달 점검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지만 예. 일반 도서관과 작은 박물관들은 이 스프링클러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 게 예. 현실이거든요. 예. 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좀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한 장치를 이런 데는 둬야죠. 맞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